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정재율 시인님 온다는 믿음 라이브 사회를 보게 된 시인 김현덕이라고 하고요. 시인도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네. 온다는 믿음으로 시집을 낸 정재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유빛깔 정재율. 지금 안 그래도 저희 막 한 30분 정도 일찍 와가지고 잡담 좀 나오는데 여기 앞에 지금 보시면 여기 온다는 믿음의 주인공이기도 한 모리키 씨가 탔었던 열차인 395가 있어요. 제가 시인님 사드리려고 너무 이렇게. 감사해요. 근데 이걸 사실 제가 행사 중간에 좀 분위기 환기할 겸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막 조립하고 있을 때 시인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좀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인님 거의 1년 만에 시집 나오신 거잖아요. 작년 6월 달에 첫 시집 내시고, 이제 1년도 사실은 채 되지 않아가지고, 네. 이제 두 번째 시집을 발간을 하신 건데, 물리적으로 일단 책을 빨리 묶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과 함께, 아마 좀 다른 일상들로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좀 발간 후 근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빠르게 두 번째 시집을 묶은 느낌이 있기는 하는데 네. 이게 모리키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빨리 네, 쓰고 네. 좀 다양하게 쓰고 싶어서 기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시편들은 좀 금방금방 모으신 거죠? 모리키 씨에 관한 시편들은 비교적 네네네. 빨리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세요, 아무튼. 1년 만에. 여러분, 그리고 저희 라이브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 답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드리니까 시인님한테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이 시집 자체에 대한 궁금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여기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지낸 지 이제 몇 년 됐잖아요. 그쵸. 이제 제가 세보니까 한 4년 정도 됐더라고요. 네, 19년, 4년? 19년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맞아요. 첫 제 낭독회에 맞아요.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시인님 알고 지내기도 하는 입장에서 좀 이 시집의 여러 화자들을 보면서 재유 시인님의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시집의 화자들이랑 시인님이랑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시인님들 약간 타인들 그리고 또 세계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그래서 숙고하고 좀 망설이기도 하고 하다가 어쨌든 그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고 다정하게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기 이 시집에 나오는 화자들도 그러하더라고요. 일단 이 시집의 첫 번째 시인 해변에서 이 해파리처럼 밀려오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어리석은 시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 연작시에 자주 등장한 모리키 씨도 그렇고 그리고 박물관, 거리 이런 데서 유물이나 상가들을 좀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제 질문은 시를 쓰실 때 이 화자의 시인임을 많이 반영하시는 편인지 그리고 좀 의도하지 않은데 아니면 그런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지 그러니까 시인님의 화자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화자들에 대해 갖고 계신 감정들 좀 어떤지 이런 것도 궁금했고요. 네,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나요? 뭔가 다정한 네. 그런 화자와 비슷한 결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전 사실 반영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네. 보면 또 저의 또 다른 좀 자아 일부가 네. 좀 이 시 안에서 화자로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자의 좀 배럴 방식이 시편들마다 조금씩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시인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분명히 화자들 목소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건데도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좀 본격적으로 이 시집 얘기로 들어가 보면 화자들 중에서도 시집의 대표적인 중심 캐릭터가 모리키 씨잖아요. 네. 네, 은하철도 999에서도 근데 사실은 되게 에피소드 전체를 차지하는 인물도 아니고 맞아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한 에피소드에 약간 두 번째쯤 등장하는 인물이고 되게 잠깐 등장하는 인물인데 네.
이 인물을 시집의 중심 인물로 가져오신 이유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원래 은하철도 999의 팬이신지, 그리고 아니면 뭐 모리키 씨의 어떤 모습이 좀 시인님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주 화자로 가져오시게 된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 은하철도 999 하면은 메텔이나 네. 철이까지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각자 에피소드마다 약간 주조연 느낌의 그 주인공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커서 이제 우연히 이제 성인이 된 후에 보게 됐는데 사실 아무거나 딱 눌렀는데 이제 그 모리키 씨 편을 우연히 정말 보게 돼가지고 네. 근데 되게 좀 강렬했던 것 같아요. 모리키 씨가 어찌됐든 되게 운명처럼 다가오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정보가 많지 않고 화가인 것만 네네. 정말 알아가지고 그럼 오히려 그 인물을 감싸고 있는 여백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기 쉬우셨던 거네요. 그냥 다 상상을 네네.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인물 그릴 때. 네. 다른 편도 좀 많이 보셨어요? 다른 편도 보기는 봤는데 네. 뭔가 모리키 씨한테 딱 꽂혔구나. 뭔가 이제 그 모리키 씨가 그 열차 은하철도 내에서 어떤 전기 버섯이라는 되게 물체가 딱 박히면서 이 은하철도 999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제 자신이 나무 인간이니까 나무의 물성을 가졌으니까 이제 최대한 전기를 잘 이렇게 받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장면 엄청 강렬했고 그쵸? 약간 무섭기도 했고 썸특하기도 해요. 사실. 맞아요. 왜냐면 나무 인간이 사실 표정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자기가 약간 죽을 걸 아는 것 같기도 했어요. 좀. 맞아요. 약간 그런 결기 같은 게 좀 느껴지는 인물이더라고요. 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정재율 시인님의 쓰는 그림을 자세히 보는 느낌이에요. 그 그림을 들추면 작고 명쾌한 글씨가 가득한 것 같고요. 텍스트와의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듯 시를 지으시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지으시나요? 시요? 갑자기. 그러니까 시인님이 시 쓰실 때 주로 어떤 것들을 신경 쓰면서 그리고자 하시는지 약간 1차적인 방법론적인 그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미지화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끔 하는 게 약간 시의 어떤 역할이라고 너무 크게 부여하고 싶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미지적으로 명징하게 보이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막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하고 쓰실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장면 시퀀스 약간 이렇게 그리듯이. 네네네네. 엄청 자세하게 시를 읽어주시는 분인 것 같네요. 여러분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인님께 궁금하신 것들 제가 바로바로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리키 씨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강렬한 여운을 준 작품이나 캐릭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막 바로 다음 질문에 이 질문을 적어놨었는데 혹시 있으셨어요? 전 모리키 씨 그 회차에 등장하는 다른 그 행성도 되게 웃기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은하철도 999의 사실 차장님? 영무원? 승무원이라고 하죠. 그 약간 그 얼굴 까만 그 사람이죠. 맞아요. 약간 이런. 맞아.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뭔가 이런 볼링공 같은 느낌. 제가 그분을 또 좀 서치해보니까 투명인간으로 불리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 차장님에 대한 정보도 사실 많지 않는데 매 에피소드마다 출연하시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영무원이니까. 근데 좀 깊이 좀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약간 어린 왕자 같기도 했어요. 그 행성들마다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행성들 보고 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철이와 메텔과 김국환 아저씨의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기억이 나는데 모리키 씨는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스쳐 지나가는 그럼요.
한 20분도 안 돼서 죽습니다.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당연히 철이와 메텔이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기억 못하실 가능성이 높으세요. 네. 네, 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시집에는 어쨌든 모리키 씨가 은하를 여행하는 과정뿐 아니라 시인께서 상상하신 모리키 씨의 전사나 혹은 그의 최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등장을 하는데 모리키 씨가 등장하는 여러 시편들 중에 특별히 아끼시는 시가 혹시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낭독도 직접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정말 다 아끼긴 하는데 네. 좀 모리키 씨만 생각하면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그 이상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네. 확실히 좀 그런 게 있고 저는 마지막 시편인 마냐나라는 시에서 네.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았던 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네네. 이걸 낭독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시 너무 좋았어요. 마냐나라는 시구 혹시 시집이 있으신 분들은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냐나. 지금이 오후인지 저녁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모리키 씨와 나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내게 노래 하나를 알려주었는데 전에 살았던 곳에서 듣던 음악이라고 했다. 무슨 언어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흥얼거림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이 노래의 제목은 마냐나라고 했다. 마냐나는 스페인어로 내일이란 동시에 아침 그리고 가까운 미래라는 뜻을 가졌다고 내게 알려주었다. 그는 아침이 되면 짧게 일기를 쓴다고 했다. 일기를 쓰는 건 내일이 왔다는 증거라고. 그건 종착역에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라고. 그가 쓴 일기에는 나의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궁금했지만 그건 나중에 들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감자 하나를 으깨 모리키 씨와 함께 나눠 먹었다. 내가 밖을 쳐다보는 동안 모리키 씨는 감자를 두 쪽으로 쪼개 천천히 식사를 했다. 지금이 저녁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모리키 씨는 지구라면 해가 뜰 시간이라고 곧 아침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 나는 아침이 올 때마다 마냐나를 외치기로 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종착역에 도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리키 씨와 나는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낭독 감사합니다. 이 시의 모든 부분들이 저 다 좋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뜬금없지만 저는 이 감자 이런 부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그 질문 남겨주셨던 분이 그림 그리듯이 어떻게 시를 쓰시니 궁금하다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 이런 디테일에서 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 시의 마무리도 참 좋았는데 얼마나 더 가야 종착역에 도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리키 씨와 나는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 부분 읽으면 전 이상하게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나무들의 합창 시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 시의 마무리도 무언가를 심어보려고 숲길로 이어진 길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닿아 있는 부분이 있구나 싶었죠. 이게 뭔가 그 약간 프롤로그? 네. 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어가지고 네네네네. 마지막 시로 좀 고민이 됐었는데 네. 잘 이 마냐나라는 용어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원래 스페인어를 정말...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스페인어라고는 정말 할 줄 몰랐는데 이 마냐나라는 그걸 듣고 좀 그러니까 억양도 그렇고 네.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뜻을 찾아보니까 되게 다양한 뜻이 있고 좋았어요. 이게 이제 모리키 씨로 들어오게 되면 또 맞닿은 부분이 있겠다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한솔 시인님이 남겨주셨네요, 뭔가. 네. 주변인이나 경험했던 동안 시 속에서 새로 탄생된 혹은 어떤 행동으로 시로 드러나게 된 실존 인물이 있을까요?
말이 길어서 정리가 안 됐는데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인님이 시 쓰시는 동안 여기 등장한 화자들 중에서 혹은 뭐 화자가 아니라 대상이더라도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이나 뭐 실존 인물들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나의 크고 둥근 가방에 네. 그 태국 음식점에서 네네. 그 태국인 점원분이 나오세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뭐를 잃어버렸는데 그런 거 본 적 없다고. 네네. 아, 이야기를- 실제 네. 실존 일이었구나. 근데 이제 가방이 아니었을 뿐. 아, 네. 원래는 뭐였어요? 다른 그냥 작은 이제 이런 뭐 상자 같은 거 뭔가 그러니까 선물 그런 거였는데 네네네. 그런 거를 놓고 와가지고 갔는데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해가지고 좀 뭔가 좀 신기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네. 책 제목은 어떻게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약간 고민했던 다른 제목들이 있었어요? 신육 씨? 온다는 믿음 외에? 그 모리키 씨는 어디로 갔을까? 네. 랑 이제 온다는 믿음을 고민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온다는 믿음이 좀 더 그 일상적인 네. 시편들도 있기 때문에 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시집 전체를 포괄하는 제목이라고 느끼셨던 거죠? 네네. 네. 책 제목인 온다는 믿음이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믿음인가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기에 질문 남깁니다. 시 너무 잘 읽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너무 좋은 맞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어떤 믿음이 더 이렇게 굳건하게 생겼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온다는 믿음이라고 지은 것도 있었어요. 아, 네네. 사실은 온다는 믿음 그 제목 하에 쓰여진 시들 중에서 결말 자체가 결말 자체로만 봤을 때는 행복하거나 활기차가 이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믿음은 모리키 씨한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걸 바라보시는 시인님한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착역에 도착할 거라는 믿음이나 아침이 올 거라는 믿음 이런 식으로 많이 서술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제가 또 시집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요소 중 하나가 그리고 제가 시를 쓸 때도 사실 저는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 은하철도와 또 숲을 비롯해서 현실의 공간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어떤 상가나 맨홀이나 깨진 백자, 치과에 갔다 이런 시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배경을 두고 있는 시들인데 특히나 저는 치과에 갔다 같은 경우에는 치과랑 전혀 어울릴 것 같지가 않은 그 체코 예배당으로까지 저를 이렇게 데려가주는 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는 내내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시였는데 시를 쓰실 때 어떤 공간을 택하시는 방식이 궁금했고 그리고 각 시들의 공간은 정말 현실의 공간이었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좀 공간이 주는 새로움이나 낯섦을 좀 많이 감각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하고 사실 상가나 박물관, 치과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자주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사실 어느 순간 어떤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잖아요. 박물관에서도 모든 유물이 낯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한 유물 앞에 딱 섰을 때 뭔가 새로운 느낌을 받았을 때 확 오는 것처럼 뭔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낯선 느낌이 드는 걸 좀 시 안에서 좀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되게 흥미롭네요. 아까 그 모리키 씨를 왜 가져왔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대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맞아요, 약간 맞아요. 직관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약간 운명을 믿어가지고. 네네네. 네. 그리고 여기 남겨주신 질문 중에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던 질문인데 은하철도 999처럼 시에 영감을 준 영상 콘텐츠가 있을까요? 영상 콘텐츠는 아니고 저는 호퍼 그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보러 가셨어요 이번에? 아니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예정. 네, 좀 아껴두고 있구나.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맞아요, 그 호퍼 초기 약간 스케치? 그러니까 색이 입히기 전에 약간 무거운 느낌으로 스케치한 것들이 되게 흑백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오히려 할 말이 좀 많아 보이고 되게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고독해 보이기도 하지만 뭔가 어딘가를 되게 바삐 걸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시에 영감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번에 갔다 오시면 너무 좋겠네요. 그런 그 좋아하신다는 초기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도 혹시 있으면 좀 주목해서 볼게요. 저는 그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들밖에 잘 몰라가지고. 시집에 실린 에세이도 좋았어요. 지금도 사진 찍으시는지 한번 찍혀보고 싶네요. 각진 카메라 아직 가지고 계신지. 저도 미놀타 각진 카메라 있어서 에세이가 반가웠어요. 남겨주셨어요. 사진은 여전히 찍고 있고 되게 좋아하고 그 각진 카메라가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여가지고 네. 에세이에도 써져 있지만 그래서 네, 아무리 고장나도 네. 버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그 에세이 쓰신 것처럼 실제로 친구분들 집에 오시면 사진 찍어주세요? 네, 네. 많이 찍어줘요. 진짜요? 네. 저도 다음에 놀러요. 놀러 오세요. 사진 네. 한 2-3장 찍고 네. 하나 제가 가지고 근데 하나를 약간 너무 선물을. 재밌다. 그것도 되게 아날로그적인 거 같아요. 맞아요. 무슨 그 되게 카메라 처음 발명됐을 때 막 이거 신기하다 찍어보는 사람들처럼. 다들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가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뭐 공간에 대한 얘기를 나눴으니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빛과 어둠에 대한 부분들이 이 시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속도 좀 줄이세요 같은 시에서는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오히려 주위가 환해질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컴컴한 것과 캄캄한 것에서는 제목에서도 좀 확연히 드러나는데 어둠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고 어두컴컴한 것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그리고 뭐 화가의 일 같은 시편에서도 문이 열릴 때마다 빛이 잠시 들어왔다 이는 사라진다. 그래서 좀 어둠과 빛에 대한 시인님만의 시선이 돋보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인님이 생각하시는 어둠과 빛은 무엇이고 또 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뭐 어둠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뭔가 캄캄한 것 이렇게 나눈 거에 있어서는 전 늘 내가 보는 게 진짜일까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어둠도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밤에 불 끄고 정말 어둡다고 생각해도 사실 시간 지나면 눈이 그 어둠에 익숙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환해지는 네. 그 느낌이나 그런 감각을 생각했을 때 빛도 약간 내가 보는 게 뭐 정말 맞을까? 약간 단순히 채색의 정도로 어둡다, 뭔가 밝다의 정도보다 어떤 의미가 좀 더 담겨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또 평소 하시는 생각들이 이게 시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된 거네요. 이런 것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컴컴캄캄 너무 좋으네요. 캄캄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용어가 귀엽게. 그쵸. 아, 그리고 저 이 시집 만듦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첫 시랑 끝시 정하신 그 이유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이 표지에 대한 시인님의 생각, 그리고 어쨌든 이 시가 두 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구성 같은 것들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첫 시는 이미 그 첫 시랑 마지막 시는 좀 정해져 있었고 네. 첫 시는 사실 조금 강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차분한 어조이지만 첫 시를 딱 읽었을 때 이 어리석은 신이라는 거에 확 다가왔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이제 해변에서라는 시를 하고 이제 전 그 해파리 같은 사람들이 엄청 강렬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작은 포인트에서 저 그런 거 좋더라고요. 주목을 감자, 해주셔가지고. 해파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네. 막 좀 고민이 되었는데 어쨌든 아까 드린 대로 마냐나가 좀 에필로그처럼 약간 좀 조금 비교적 행복한 느낌? 그런 좀 다정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고 부는 두 부로 나누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를 좀 나눠야겠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표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현대문학 핀 시리즈가 다른 작가님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받았던 그림 중에서는 가장 특이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때 저한테도 연락 왔어요. 맞아요. 근데 뭔가 모리키씨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투명의 느낌이? 왠지 맞아요. 우산 아래 투명한 형태로 서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고민을 짧게 하고 바로 했고 또 편집자 선생님께서도 좀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했어요. 아, 네네네. 저 약간 비하인드긴 한데 네. 제가 선물을 뭘 할까 생각하다 결국에 이 열차에 서긴 했지만 처음에 이 표지를 받아들고 네. 우산이랑 포도를 드릴까 한 생각도 했었어요. 보라색 우산이랑 포도. 첫 시집 때 저한테 야채 선물을 해줬어요. 맞아요. 초록색. 맞아. 초록색에 맞아. 아, 맞아. 야채, 그랬다. 과일 나도 잊고 있었어. 맞아. 선물을 그랬었지. 해줘가지고. 약간 선물로 깜짝 놀래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여기 질문이 하나 더 있었네요. 기억나는 최고의 피사체는? 기억나는 최고의 피사체? 친구분들 찍어드린 것 중에 좀 기억나는 분 있어요? 아니 뭐 친구분이 아니더라도 뭐 가족분들이라든지. 저 부모님 사실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부모님 사진 좀 잘 찍히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이제 제가 네. 그냥 냅다 이렇게 들이댄 거였는데 네. 사실 저의 어릴 적 제가 모르던 어릴 적 모습을 이 카메라로 찍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반대로 하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던 아,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혼자 그냥 괜히 울컥하고. 아, 부모님이 최고의 피사체라는 말은 진짜 너무 좋네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좀 어쩌면 제가 낭독회 초반에 드렸던 그 질문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 시집의 이 화자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관찰이라는 시어가 좀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도 했고, 뭐 화가의 일 같은 경우에는 열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자신이 이 풍경을 마지막으로 관찰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오늘도 화가는 유령처럼 이것저것을 거닐다 집으로 돌아간다. 또 깨진 백자 같은 경우에도 꽤 오랫동안 유심히 다른 유물을 관찰한다. 너무 작아서 두 눈으로 구멍을 오래 관찰해야만 한 영혼이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맨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개미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나는 맨홀에 들어간 사람들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되어 있는데, 시인님은 평소 관찰하는 걸 또 좋아하시고 그런 걸 메모도 해두시는 편인지, 그리고 시인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관찰의 의미나 그리고 관찰하는 사람을 화자로 두신 그런 이유들도 궁금했어요. 사실 그 3월에 세계 시의 날이었나요? 아, 네. 네. 현대문학. 맞아, 3월 21일. 네. 현대문학에서 시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어려운 그런 질문이 질문을 왔었어요? 두세 줄로 짧게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시는 보는 것 같다. 근데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제가 이제 짧게 코멘트를 남겼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시 안에서도 관찰이 전 좀 사랑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관심이 있어야 관찰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관찰하는 대상과 교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뚜렷하게 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아마도 관찰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화자들도 또 자연스럽게 그런 화자들이 된 것 같고. 네. 요즘에 좀 관찰하고 계신 거 있어요? 요즘에 관찰하고 있는 거야? 네. 왠지 막 장미 이런 거 많이 볼 것 같아. 장미? 네. 요즘은 한창 장미 엄청 예쁘게 피잖아요. 거기에. 장미 어제 보긴 네. 했어요. 어제 봤는데 되게 좀 꽃잎이 되게 뭔가 색이 의외로 진짜 관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색이 뭔가 정말 붉기만 한 게 아니라 맞아요. 의외로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약간 그 끝부분에 그라데이션 부분이 오히려 더 이게 정말 장미 같다라는 생각도 네네네.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미디어나 이런 데서 붉은 장미, 약간 빨간 장미만 봤는데 또 그런 것도 또 유심히 관찰해야만 네네.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맞아. 그리고 장미가 사실 막 낮에 볼 때랑 밤에 볼 때도 다르고. 맞아요. 전 엄청 동물 같다고 느낄 때도 많거든요. 장미가? 네. 장미가 내뿜는 어떤 에너지가 너무나 강해서. 맞아요. 네. 그 사이에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시를 한 번에 다 쓰고 퇴고를 하시는지 자기 검열하면서 글을 쓰시는지요? 자기 검열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약간 주저주저 하면서 글을 쓰고. 그거는 뭐 문장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소재를 시에 들여와도 되는 것인가? 맞아요. 그런 것도 소재나 대상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좀 검열을 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퇴고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천천히 아예 쓰시는 편인지? 쓰고 퇴고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소연 시인님이 저는 연덕 시인과 재율 시인님 관찰하는 중이다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여기 일상에서 시각적인 자극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요? 그림이나 영화, 뭔가 미디어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보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 또 그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꽃을 관찰하면 너무 예뻐서 죽겠어요. 반응을 되게 이번 잘해주시네. 시집에 MBTI를 만들어주세요. 이번 시집에 MBTI요? 전 되게 선한 사람 같은데. 모리키 씨 MBTI 모리키 씨 말하는 MBTI? 걸까요? 모리키 씨는 전 되게 ENFJ라고 잘 어울린다. 뭔가 ENFJ 잘 어울린다. 천사 같은 MBTI잖아요. 그래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ENFJ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번 시즌 귀여운 질문이었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화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꿈꾸는 화자들 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았어요. 이 시집에 뭐 저수지는 깊고 조용해 이 시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정월대보름 같은 시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읽고 좀 궁금했던 건 시인님 평소에 꿈을 많이 꾸시는 편인지 그리고 꿈과 죽음이 좀 뒤섞인 채 제시된 시편들이 이 시집에도 많이 나오는데 뭐 시인님 생각하시는 꿈과 죽음의 어떤 비슷한 부분이나 또 다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는 우선 꿈을 진짜 많이 꾸고요. 네. 좀 되게 재밌는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너무 되게, 좋다. 되게 SF나 네네. 스펙타클하게. 그럼 꿈꾸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에너지가 상당해가지고 네. 그냥 갑자기 전쟁에 저도 뭔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꿈은 바로 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꿈속 세계에 적응하느라 팁을 많이 빼서. 그쵸. 그렇기도 하고 뭔가 사실 꾸고 나서도 내 방이긴 하지만 조금 경계가 모호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 여운이 약간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 이제 눈을 뜨고 눈을 감아도 그 꿈을 계속 이어서 꿀 때도 가끔 있으니까 정말 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죽음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 안에 있고 뭔가 밖에 있더라도 뭔가 순간적으로 앰뷸런스 소리가 들렸을 때 정말 죽음이 가까이에 있다고는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 같고 사실 생각해보면 꿈속에서 현실로 돌아올 때 어떻게 보면은 꿈속에서 어쨌든 죽어야 현실로 돌아오는 건데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경계가 조금 모호한 측면은 있는 것 같다. 그렇네요. 꿈속에서 죽거나 아니면 뭔가를 죽여야 그쵸.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세계를 죽이거나. 맞아요. 온다는 믿음, 저한테 질문 주셨네요. 온다는 믿음 앞에 주어를 넣는다면 뭐가 온다는 걸까요? 연덕 시인님이 답해주세요. 굉장히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질문 받으면. 아까 뭐 재율 시인님 이야기 들으면서도 좀 제가 힌트를 얻었지만 너무 재미없는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전 더 나은 삶이 온다는 믿음인 것 같아요. 또 그게 삶이 물리적으로 살고 죽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좀 삶을 지속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나은 삶이 온다는 믿음? 맞아요. 꿈을 많이 꾸신다고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이 뭔지 궁금해요. 최근에? 네. 최근에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예전에 꿨던 꿈인데 다시 꾼 꿈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약간 선박에 배가 침몰하는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침몰된 걸 그냥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꿨을 때는 그 원인을 제가 이제 감각하고 있는 거죠. 배 침몰할 텐데. 그건 진짜 신기했어요. 그럼 꾸셨을 때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인 친구들이 등장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믿더라고요. 배가 침몰한다는 말을 안 믿어가지고 혼자 막 엄청 열심히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럼 그 타임라인을 좀 더 앞으로 가서 꾼 꿈을 꾸신 거네요. 맞아요. 아.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냐고. 근데 좀 무섭기도 하고. 네, 순간적으로. 비하인드 듣는 거 너무 재밌어요. 어딜 가면 정재율 시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딜 가요? 저는 지금 현대문학에 있는데. 책 속에서 많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정말 작가 같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시가 온다는 믿음. 정말 좋은 시는 재율 시인이 다 쓰네. 울고 싶은데 내게도 시가 온다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키 그만 키. 네. 그리고 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 온다는 믿음을 읽다 보면, 은하철도가 뭐 단순히 은하철도가 아니고, 또 종착역이라는 것도 단순히 종착역이 아니라, 좀 저희 삶과 죽음에 대한 약간 거대한 은유로 쓰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온다는 믿음 1 같은 경우에는 산자도 죽은 자도 모두 다 함께 종착역을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온다는 믿음 2에서는 그는 요새 죽는 꿈이 아니라 사라지는 꿈을 꾼다고 말했다. 그건 조금 다르다고, 죽는 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지만 사라지는 건 천천히 느려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 숲 1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불어 뒤를 돌아보니 나무로 뒤덮인 집은 어느새 하나의 큰 무덤이 되어 있었다. 숲 2 같은 경우에는 나무 뒤에는 더 큰 나무들이, 언제나 죽음 뒤에는 더 많은 죽음들이. 그러니까 좀 이전 시집에 비해서 어떤 죽음에 대한 언급과 사유가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좀 이런 데 집중해서 시를 쓰게 되실 때? 근데 아무래도 모리키시에 관한 시편들이 있고, 그리고 은하철도 999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좀 언급이나 사유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 열차 자체가 되게 죽음을 안고 가는 열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나온 것 같고, 마지막 행성에서도 약간 죽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는, 좀 간략하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올라탄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갖고 갔지만, 좀 이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더 많이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열차라는 공간이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고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되게 곳곳에 죽음이 좀 도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에 또 제가 좀 신기하게 읽혔던 부분이 어떤 겹침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들의 합창에서 복도 바깥으로 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무 안에는 또 다른 나무가 숨겨져 있었고, 키가 큰 나무와 키가 작은 나무가 번갈아가며 놓여 있었다면서 굉장히 빽빽한 숲을 보는 기분으로 읽었었고, 숲 2 같은 경우에는 나무 뒤에는 더 큰 나무들이, 언제나 죽음 뒤에는 더 많은 죽음들이. 그래서 이 나무 이야기가 사실 뭐 죽음으로 읽힐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또 써주셨고, 그리고 나의 크고 둥근 가방, 아까 이 시 이야기를 또 잠깐 하기도 했었지만, 맞아요. 어떤 가방은 너무 깊어서 그 안에 또 다른 가방이 있을 것만 같다. 내가 찾는 건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어떤 거리는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는 기분이. 그러니까 좀 이런 이미지 구성 방식에 요즘 관심이 많으신지, 혹은 뭐 작업하고 계신 시들에서 요즘에도 이런 이미지들이 등장하는지도 궁금했고, 좀 써보시고 싶은, 앞으로 더 써보고 싶은 어떤 겹침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레이어라고 하잖아요. 사실 시를 쓸 때 레이어에 관해서도 좀 생각하는 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서로 겹쳐질 수 있는지. 사실 공간 같은 경우에도 치과랑 이제 예배당, 체코의 예배당이 이 뼈, 뭔가 엑스레이의 뼈라던가 아니면 치아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가루나 맞아요. 그런 단단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겹쳐질 수 있는지를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럼 직접적으로 어떤 겹치는 의미가 딱 등장하진 않더라도
서로 다른 두 이미지를 겹치기 위해서는 늘 그런 방식을 택해오신 거긴 했네요. 네. 맞아요. 약간 자연스럽게 좀 네. 습관처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엄청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 치과에 갔다 그 시도. 그게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어떤 되게 죽은 사람일 것 같다. 근데 사실 뼈도 죽은 사람이어야만 뼈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되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체코의 예배당 가보셨나요? 아니요. 그럼 그런 것들도 너무 신기한 포인트들이 이 시즌에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럼 막 좀 신기하다라고 느끼는 게 있으면 메모를 해두시는 편인지. 맞아요. 메모를 하기도 하고 제가 뭐 이렇게 서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예배당 중에서도 어떤 예배당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연히 그 체코의 예배당을 보기도 했는데 사실 처음 시작은 그 냄새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치과에 가면 그 특유의 그 정말 병균이 죽는 그 살균되는 냄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되게 특이한 냄새인데 사실 체코 그 예배당에 갔을 때도 좀 가까이 다가가면 이런 냄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 좋지 못한 냄새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치과에 들어갔을 때의 감정과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의 감정이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로 처음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어쨌든 냄새라는 레이어로도 또 엮여진 거네요. 맞아요. 재밌네요. 마치 치과 차가운 냄새. 네. 차가운 냄새. 되게 그런 것들이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실없는 이야기지만 첫 시집도 그랬던 것 같은데 왜인지 뉴진스 디토 들으면서 읽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문득 생각남. 뉴진스 디토 좀 어떤 측면에서 뭔가 그랬을까요? 그 아련하고 순수한 느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맞아요. 네. 첫 시집에 약간 레몬과 회계는 좀 이렇게 뉴진스 디토 좀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집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시 한 편을 골라주신다면 이유는요 다 예정하시겠지만 그럼 골라주시고 그 낭독을 한번 갑시다 우리. 저는 첫 번째 시인 해변에서 네. 해변에서라는 시가 다 애정이 가지만 그 중에서 또 낭독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낭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에서 모래사장을 걸었다. 따뜻한 모래와 차가운 모래 사이에서 마음에 드는 돌을 모조리 주워 주머니 속에 넣었다. 너무 무거워. 잠시 쉬어가려고 비어있는 선베드에 누워 있었는데 파도가 밀려오고 저 멀리서 낮에 수영을 하던 사람들이 오후가 되자 해파리처럼 떠밀려 왔다.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해변에서 사람들이 달려나가고 그중 누군가는 신이 있었다면 이럴 리가 없었을 거라고 외쳤다. 나는 그들의 발자국을 바라보았다. 만약 이것이 누군가의 꿈이라면 힘껏 돌을 던져 깰 수 있었겠지. 그러나 나는 매끈해진 돌을 그들의 머리맡에 하나씩 내려놓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랑을 말하기엔 나는 너무 어리석은 신이라서 모래를 털고 살아난 사람들을 구경했다. 몸이 한결 가벼워져도 신을 쳐다보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낭독으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그 사실 이 시를 시집으로 묶여 나오기 전에 한 번 읽은 적이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때도 참 좋다 싶었는데. 맞아요. 행사 때 한 번 읽은 적도 있어가지고. 만약 온다는 믿음이 앞서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온다는 믿음이라고 가정한다면 재율 시인님에게 있어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는 원동력은 무엇일지 궁금해요. 뭐 어떤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거시적이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사실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비단 연인간만의 사랑이 아니라 좀 다양한 측면에서 뭔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세계나 동물일 맞아요. 수도 세계나 있고 대상, 동물 그리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가득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되게 질문을 고차원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인님 시를 읽으면 고요하고 차분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시각 이미지로 소리를 연상하게 되어서 참 신기했습니다. 특별히 예민한 감각인지 궁금해요. 시각 말고 또 있어요? 저 청각. 저 진짜 너무 신기해. 약간 그 카페에서 옆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약간 듣고 싶지 않아도 약간 좀 크게 그렇구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같이 있는 친구는 그런 말을 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진짜 좀 흥미롭긴 해요. 청각이 예민하구나. 그럼 약간 인기척 이런 것도 잘 느껴요? 네, 그걸 자주 깨요. 잠을 잘 때. 그렇구나. 작은 소리에도. 청각이 예민하다는 건 좀 특이하다. 특별하다. 특별한 걸까요, 과연? 특별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이분 말씀해주신 대로 시각 이미지로 소리를 연상하게 된다는 그런 것들도 어쨌든 장면을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그리시지만 그 안에 또 시인님 평소에 예민하게 감지하시곤 하는 청각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청각을 시 안에서 보여주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해요. 소리 같은 거나 이렇게 달그락거리는 그런 것들. 네. 재밌네요. 여러분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시인님께 못다 질문한 부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편한 질문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좀 제가 준비한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시인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시인은 어떤 시인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이 시집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 시집에서 발견한 시인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순간을 기록하는 사람? 이게 좀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도 했었고 화가일에서 순간을 기록하기, 화가일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니아나 같은 경우에도 그는 아침이 되면 짧게 일기를 쓴다고 했다. 일기를 쓰는 건 내일이 왔다는 증거라고 그건 종착역에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라고. 그리고 여기 시집 뒤편 실린 에세이에서도 사진을 찍는 시인님과 또 찍어주셨던 시인님 가족분들 이야기들도 좀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요란하게 이렇게 뭔가 알리지 못하더라도 그냥 묵묵하게 혼자 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숲 위에서 숲의 안쪽에서 일어난 일은 숲의 바깥에서 영원히 알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이나 정월대보름에서도 그가 등장하셨는데 그가 저기까지는 함께 갈 수 있다고 그러나 마당 밖에서부터는 혼자 가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찾은 이런 이유들에 공감하시는지도 궁금했고 혹은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지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너무 잘 찾아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고 사실 시를 쓸 때 연덕 시인님도 공감할 수도 있지만 되게 고독하잖아요. 되게 외로워요, 정말. 그래서 이거를 다 완성시켰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봐줄지 약간 미지수인 상태에서 계속 써야 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쩔 때는 좀 외로운 게, 좀 고독한 게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좀 만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다른 사람들이 그 일상 속에서 다들 알고는 있지만 뭔가 무언가 놓친 부분에 있어서 좀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시로 옮겨 적는 사람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그 시의 날에 적으셨다던 그 문장이랑도 이어지네요. 그 시인은 뭔가 보는 사람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뭔가 혼자 쓰기는 하지만 결국 시로 좀 타인과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네. 같이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래서 이게 참 특별한 작업인 것 같아요. 같이 가면서도 뭔가 이 시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은
같이 가고 있다는 마음이면서도 결국에 혼자 들어가서 뭔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또 따로 맞아요. 네. 이번 시집과 잘 어울리는 음악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뭐 시집 작업하시면서 들으셨던 음악 이런 거 있을까요? 좀 사실 음악을 들으면서 하세요? 그것도 그 현대문학에서 저 이 시집을 묶으면서 들었던 약간 20곡 정도의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그 현대문학 유튜브 가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들어봐야겠다. 많이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럼 네. 막 작업하실 때 그런 가사가 없는 걸 들으면서 하세요? 이번에는 가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섞어서 들었어요. 그럼 좀 가사가 있다면 외국어? 외국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어요? 네. 재밌다. 좀 다양했어요.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시인님에게 있어서 첫 시집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 그리고 두 번째 시집 온다는 믿음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어려우셨을 것 같았지만 궁금했기 때문에. 사실 크게 큰 차이는 없지만 네. 두 번째 시집은 제가 레터에도 적었지만 어쨌든 조금 정재율 시인이나 이 세계, 제가 꾸리고 있는 이 세계에 있어서 조금 믿음을 주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언가 온다는 믿음보다 저는 이런 세계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믿음을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측면에서 써진 게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확신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하여튼 좀 1년이 엄청 금방 지나간 느낌은 있겠어요. 그쵸. 거즘 이제 8개월? 이죠. 따지고 보면 네, 여름 6월 거의 반년이잖아요. 왜냐면 그쵸. 또 이 시집도 원고 묶으신 거 생각하면 사실은 거의 반년 정도에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거즘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 색감적으로도 저는 제가 색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시집은 완전 연두빛이었고 네. 이 시집은 좀 더 이렇게 컬러풀한데 뭐 하늘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비비드한 느낌이 그 나란히 강해가지고. 저도 예쁘더라고요 시집을. 감사합니다. 네. 정재율 씨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네. 저희 마지막으로 시 낭독 한 편 정도만 더 드려도 될까요? 그 시인님 시 낭독하시는 사이에 혹시 좀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온다는 믿음이라는 첫 번째 네. 22페이지에 있는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다는 믿음. 열차에서 죽은 자들은 열차 안에서 떠돌다 때가 되면 문을 열고 우주를 유영한다고 했다. 그들 때문에 우주가 더욱 광활해지는 것이라고.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조금씩 새어 들어왔다. 헛기침을 하는 사람과 물을 마시는 사람 사이에서 나는 손바닥을 펼쳤다 쥐었다 해보았다. 함께 있다는 기분. 모리키 씨는 종종 그렇게 느낀다고. 주먹을 꽉 쥐고 흔들면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산자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산자가 죽은 자를 따라가기 위해 괴롭히는 것이라고. 죽은 자는 그걸 안 이상 산자의 곁에서 영원히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모리키 씨가 말해준 것처럼 그가 우주를 유행하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손을 쥐고 있어야만 했다. 어둠을 오래 보다 보면 창문이 생겨났고 넓고 큰 창을 손바닥으로 쓸어보면 어둠이 흩어졌다. 열차 밖으로 떨어지는 빛들을 손으로 잡을 수 없어서 창문 모서리에 조용하게 고여있는 울음들. 승객들 중 누군가는 계속해서 두리번거렸고 누군가는 옆칸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 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계속 고개를 돌려보았다. 산자도 죽은 자도 모두 다 함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네, 낭독 감사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 연도, 마지막 시의 마지막 연이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맞아요. 아침을 기다리면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네, 그리고 굉장히 사실 이 시 포함해서 시인님 여러 편의 시들에서 다수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공간에 있는 다수. 근데 그 다수가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롭고 어떤 사람은 옆편으로 와서 돌아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맞아요. 계속해서 두리번거리고 그리고 읽어주신 시편 방금 읽어주신 시에서도 아까 이야기하신 그 청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민망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드리려고 했었던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다음 책 계획도 괜찮고, 사실 에세이도 지금, 맞아요. 네. 에세이 현대문학 웹진에서 화요일마다 에세이 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향인 일기였나요? 내 외향인 네, 외향인의 일기. 네.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일상적인 측면에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세 번째 시집을 내후년 넘어서 네. 좀 이제 천천히 묶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사실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언제나 이렇게 제목처럼 네. 시인님도 그렇고 네. 현대문학도 그렇고 뭔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네. 이렇게 잘 자기 마음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하면서. 저도 근데 같이 이거 행사하면서 그런 마음들 너무 많이 건네받아가지고 사실 제가 오늘 좀 아픈 채로 왔었는데 맞아요. 이거 하면서 되게 건강이 좋아지는 느낌. 그게 무슨 소리야? 정신 그런가요? 그럼 병원을 너무 가야죠. 어불성설인가? 그럼 병원을 가야. 그리고 저희 끝나기 전에 그 질문 빨리 하고 넘어갈까요? 기차 여행할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차 여행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그 속초에서 바다 보면서 갈 수 있는 기차 여행도 했었고. 네. 자주 하세요? 기차 여행? 아니요. 자주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데 가면은 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부산. 부산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기차 타고 안 가보셨어요? 부산? 아니요. 가봤는데. 앞으로 가고 싶다고.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소설도 써볼 생각은 있는데,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이제 슬슬 해봐야겠죠? 너무 재밌고 의미 있는 질문들 남겨주시고 또 채팅은 많이 사랑해달라고.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집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맞아요. 다음에 제 28일 날 또 오프라인 낭독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어디서 있죠? 포에트리 앤에서 네, 이영주 선생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혹시 너무 좋은 공간에서 하시네요. 네, 오프라인 낭독회가 듣고 싶으면 또 아까 재율 시인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고 남겨주신 거 있었잖아요. 오프라인 낭독회 좀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시인님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를 독자분들께. 너무 그 수요일 오후 7시에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연독 시인님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현대문학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좋은 저녁 보내세요. 좋은 저녁 보내세요.